4년 만에 유럽 인구 절반을 삼킨 병. 전쟁보다 무서웠던 재앙 블랙데스의 진실. 1장 전쟁보다 무서운 병의 등장. 14세기 중엽 유럽은 말 그대로 죽음의 대륙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쓰러뜨렸고 마을마다 장례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유럽 인구의 30에서 60%, 즉 약 2,500만에서 7,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면 그 5배가 단 4년 만에 사라진 셈이죠. 이 병의 원인균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쥐벼룩이 옮기는 세균입니다. 이 벼룩이 쥐의 피를 빨다가 인간을 물면 그 작은 이빨 한 번에 인류의 역사가 뒤집어졌죠. 2장. 어떻게 걸렸을까? 벼룩, 쥐, 그리고 인간. 흑사병은 3가지 형태로 퍼졌습니다. 첫째, 가레토 청림프절형. 벼룩에 물리면 38도 이상의 고열, 극심한 두통, 그리고 겨드랑이나 허벅지 림프절이 탁구공처럼 붓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걷지도 팔도 들지 못했다고 전해지죠. 둘째, 폐렴형 패스트. 기침과 함께 균이 공기 중으로 퍼지며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피가 섞인 가래에 가슴 통증, 숨이 막히는 증상. 그야말로 숨 쉬는 것조차 위험한 시대였죠. 마지막으로 폐혈성 패스트. 균이 혈액 속으로 퍼져 손끝 발끝이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흑사병 블랙데스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때 유럽 사람들은 죽음의 색은 검은색이라 믿었기에 이 이름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3장. 어디서 왔을까?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2022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영국 스털링대 연구진은 키르기스스탄 이시쿨 호수 근처 묘비에서 패스트로 죽은 상인 산마크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DNA에서 중세 패스트균이 확인되었고 이 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럽으로 번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즉 실크로드 비단길을 오가던 무역상들이 쥐와 함께 병을 실어 나른 겁니다. 그 후 1347년 크림반도 카파 공성전이 벌어집니다. 몽골군이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투석기로 성 안에 던진 것이죠. 이 장면은 인류 최초의 생물학전으로 기록됩니다. 도시 안은 순식간에 시체와 병으로 뒤덮였고 이탈리아 상선들이 병을 싣고 다시 유럽 각지로 향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배가 된 것이죠. 4장. 유럽을 덮친 죽음의 배. 1347년 제노바 상선 12척이 시칠리아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선원은 이미 죽어 있었고 남은 이들도 역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 당국은 급히 입항 금지를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시칠리아, 베니스, 제노바, 피렌체로 퍼져나갔죠. 이탈리아는 당시 유럽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도 돈도 병도 가장 빨리 오갔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단 몇 달 만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심지어 북유럽까지 번졌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병도 따라갔다. 그게 중세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5장. 피렌체의 절반이 사라지다. 피렌체의 인구는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장례 행렬이 줄을 이었고 집집마다 문 앞에 십자가 표시가 그려졌습니다. 이 집은 감염되었습니다. 그 표시는 곧 이 집은 죽음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시민들은 두려움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누군가는 신의 벌이다 라며 채찍으로 자신을 때렸고 누군가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며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이성보다 빨랐던 것이죠. 6장. 신의 뜻인가 인간의 무지인가. 그 시대엔 현미경도 세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건 신의 분노다. 성직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일부는 채찍고행단이라 불리는 집단을 꾸려 광장에서 피가 날 때까지 자신을 때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는다. 그럼 신은 어디 있는가? 이 의문이 유럽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흑사병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보다 인간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종교개혁과 인문주의로 이어집니다. 7장. 노동의 시대가 열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농사꾼, 장인, 상인,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지주들은 울상입니다. 이복에 내 땅을 좀 갈아주게. 월급 2배 주겠네.
주 40시간 보장에 점심도 주시면 생각해보죠. 이런 식의 대화가 실제로 곳곳에서 오갔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귀해졌고 자연스럽게 임금은 오르고 지주의 권력은 줄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봉건제 영주 마이너스 농노 체제가 무너지고 현대적 경제 구조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던 겁니다. 8장. 의학이 태동하다. 당시 의사들은 별 모양의 줄을 서서 병이 생겼다거나 몸에 나쁜 피를 빼내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혈요법이 빼기가 이상한 약초요법이 난무했죠. 물론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덕분에 유럽은 배웠습니다. 병에는 신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 이후 검역 커런틴 제도가 생겼고 격리소와 의과대학 파도바몽 펠리에 등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공중보건과 의학 연구의 시초가 되었죠. 9장. 죽음에서 철학이 태어나다. 흑사병은 예술과 철학에도 거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그린 그림, 시체를 노래한 시, 그리고 오늘을 즐겨라 CARP 딥라는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르네상스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0장. 왜 막지 못했을까? 이 병은 사실 쥐와 벼룩만 막았어도 절반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은 위생이 형편없었죠. 음식물 쓰레기를 길에 버리고 하수는 냇물로 흘려보내고 창고에는 곡식과 쥐가 함께 살았습니다. 쥐는 천국이었고 인간은 그들의 식당이었습니다. 결국 흑사병은 인간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11장. 현대의 교훈 기억이 백신이다. 오늘날 흑사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위생, 정보, 공공의식.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과거의 그림자는 다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역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역사를 좋아하는 개인입니다. 혹시라도 팩트가 틀린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